창밖에 낙엽이 힘없이 바닥을 뒹구는 계절이 오면 우리는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의 끝자락에서 정작 우리가 무엇을 손에 쥐었는지, 혹시 소중한 것을 길가에 흘리고 온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되지요. 자식이라는 이름의 싹을 틔우기 위해 자신의 몸을 걸음으로 내어준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세월은 결코 다정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굵어지는 동안 당신의 꿈은 빛바랜 사진첩 속에서 먼지만 쌓여갔고 돌아온 것은 낡은 방 한 칸과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뿐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 보였던 한 어머니가 당신의 분신과도 같은 자식들에게 남긴 가장 뜨겁고도 시린 인생의 마지막 가르침에 관한 기록입니다. 평생 시장 골목에서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던 영순 할머니.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한 채와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고 사는 일남 이녀의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기력이 쇠한 영순 할머니가 자식들의 집을 전전하게 되면서부터 평화롭던 가족의 공기는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의 집에서 보낸 첫 딸, 며느리의 한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갔습니다. 어머니, 이 옷에서 자꾸 시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라는 며느리의 날 선 말보다 그 말을 듣고도 신문을 넘기며 외면하던 아들의 옆모습이 영순 할머니에게는 더 시린 칼날이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굽은 등보다 며느리의 눈치를 먼저 보았고 할머니가 소중히 안고 있던 낡은 보따리를 버려야 할 쓰레기 취급하며 베란다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둘째 딸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나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 엄마까지 와서 짐이 되면 어떡해? 라는 딸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할머니는 당신의 짐가방을 다시 여미었습니다. 딸의 집에서 할머니는 식모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지만 사위는 장모의 숟가락질 소리조차 경멸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들린 것은 구멍난 양말 몇 켤레와 낡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기에 자식들의 눈에 어머니는 그저 빨리 치워버려야 할 유통기한이 지난 낡은 짐짝과도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낡은 보따리 속에 얼마나 처절한 세월이 녹아있는지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세 남매를 업은 영순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남들이 모두 단잠에 빠진 새벽 3시, 영순은 낡은 손수레를 끌고 노량진 시장 바닥을 누볐습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때면 살점은 떨어져 나가는 듯했고 눈물은 뺨 위에서 그대로 얼음이 되었습니다. 생선을 떼어와 좌판을 펼치면 차가운 얼음물에 맨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장갑 한 켤레 살 돈이 아까워 맨손으로 생선을 다듬던 영순의 손등은 논바닥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그 피를 닦을 새도 없이 손님이 던져주는 푼돈 몇 푼을 소중히 모았습니다. 그 돈이 아들 민수의 공책값이 되고 딸 경희의 우유값이 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영수는 자신의 신발 밑창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도 모른 채 시장 한복판에서 춤을 췄습니다. 돈이 없어 신발을 사는 대신 검은 봉지로 발을 감싸고 장사를 하면서도 아들의 등록금을 쥐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밤새 잠을 설쳤던 그녀였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너희만 잘 되면 된다. 그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남들이 버린 채소잎을 주워 국을 끓이고 40년 동안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입지 못했습니다. 그 지독한 세월이 그 낡은 보따리 속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이 모두 모인 할머니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축하의 말보다는 누가 어머니를 모실 것인가에 대한 볼썽사나운 다툼이 오가던 그 식사 자리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영순 할머니의 오랜 지인임을 자처했습니다. 자식들은 의아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노모에게 변호사 친구라니요. 변호사는 할머니의 손을 정중히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정리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지 매각건과 건물 관리 대행 계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 영순 할머니가 품에 소중히 안고 있던 낡은 보따리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내 평생의 일기장이고 내 마지막 유언장일세. 자네가 대신 읽어주게나. 변호사가 보따리 안에서 꺼낸 것은 낡은 통장 수십 건과 서울 강남 일대의 땅 문서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40년 전부터 조금씩 사모았던 땅들이 이제는 수백억 대의 자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들이 구박하고 밀쳐냈던 그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산가였다는 사실에 방금까지 내뱉었던 모진 말들을 주워 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낭독하기 시작한 할머니의 일기장에는 돈보다 더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1998년 겨울 큰애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 나흘 밤낮을 굶으며 생선을 팔았다. 아들의 구두가 낡은 것이 가슴 아파 내 신발 밑창이 떨어져 나가는 줄도 몰랐다. 2010년 봄 둘째가 사업 망했다고 울며 찾아왔을 때 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쌈짓돈을 다 내주고도 혹시 모자랄까봐 밤새 잠을 못 이뤘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최근의 날짜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치매가 온 줄 아는 자식들아. 나는 정신이 가물가물해진 게 아니라 너희들의 진심을 보고 싶어 눈을 감고 있었던 거란다. 돈이 있을 때만 효도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거래지. 내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이 낡은 보따리 속에 든 부모의 눈물뿐이다. 인생의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자식들은 뒤늦게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통곡했지만 이미 다친 어머니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그 길로 작은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만 진심은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졌구나. 오빠들, 그리고 형님, 동생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삽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당연하게 곁에 있을 때는 그 무게를 알지 못하다가 그분이 떠난 뒤에야 빈자리의 크기를 깨닫곤 하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님의 손은 어떤 모양인가요? 진정한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부모님이 걸어오신 그 굽이진 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밤 늦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